2018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리더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국회의원, 대전 유성갑의 조승래 국회의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18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군요. 사실 2018년도 겨울은 정말로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강추위로 아마도 국민 여러분도 CNB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참 추운 겨울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비록 바깥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지들과 잘 유지하는,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2018년 됐으면 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는 사실 고향은 논산이세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 대전으로 이사를 오셔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전에서 지내셨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초중고 시절하고 대학 시절 의원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참 궁금해요.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신데 뭐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마 뭐 착한 학생이었을 거다, 공부도 잘했을 거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정치의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을 거다,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명쾌하게 좀 해답을 주시죠.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조승래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태어나긴 논산에 태어났는데 4살 때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처음 이사를 온 동네가 이제 태미고개입니다. 아, 중구.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미고개는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대전 도심에서 이제 충남 도청이 있고 중앙로가 있는 도심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도심에 약간 변두리에 있는 그런 동네죠.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은 뭐 다른 평범한 어린 아이들과 뭐 다를 뻔 없었죠. 뭐 저 골목에서 뭐 소위 이제 패싸움 같은 것도 좀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또 이웃 마을에 또 소위 마실 가가지고 또 시비도 붙기도 하고. 마실. 오랜만에 듣는 거야. 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점점 커나가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처음에는 저 유등천에 멱감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저 흑성리까지 갔다가 멀리도 가시네. 나중에 저 원정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개척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세월을 보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게 좀 평범하게 지냈고 공부는 뭐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상위권 정도는 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주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책만 봤고, 그러니까 이제 학과 공부는 좀 등한시했죠. 그러다 보니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예. 그때 그랬죠. 어떤 책들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책이 이제 장길산. 또 황석연 선생님이 쓴 장길산이라는 그렇죠. 책을 봤죠. 그때 봤고. 그리고 상당히 뭐 또 딴에는 폼을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책들도 많이 봤어요. 그때 장길산이면 뭐 금서라기는 그렇지만 금서는 아니었죠. 사실은 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가 학교에서 권장하는 도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조정래 우리 작가의 뭐 태백산맥 비슷한. 태백산맥, 그렇죠. 태백산맥은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책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임꺽정이나 그렇죠. 예, 장길산 요런 유의 책들이, 소설들이 아마도 이제 사회에 약간 좀 비판 의식을 심어준 그런 책들로 생각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나 지시를 하시면 그걸 잘 수용을 못하고 좀 따졌던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크게 다툰 게 한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관둘 수 있는 위기도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역시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수용을 해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런 독서의 이력, 그리고 선생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제가 이제 대학 가서 학생 운동을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대부분의 평가였어요. 자제분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사실 학교에 잘 적응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자라주길 바라는데 사실은 좀 남과 다르게 의식이 좀 남달라서 학교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과 의견 충돌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굳이 나쁜 학생이라고는 편하기는 그렇잖아요. 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다소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또 주변 관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소 거칠거나 투박하게 또 예의를 다소 못 갖추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주변한테 하는 문제 제기 내용이 어떤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그것이 봐야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당한 기득권 질서나 그것이 선생님이 됐던 다른 어떤 주변의 권력이 됐던 이것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혹시 지적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각으로 뭔가 하는 얘기들인지 그 아이의 주장을 먼저 좀 귀담아 듣고 다소 형식이 서툴다면 너 얘기는 정말 타당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지도해 주는 게 아마도 그 아이한테는 성장하는데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또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런 학생이 대학을 갔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 대학생으로 또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 시절은 제가 이제 사회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제가 대학 가서 전공을 뭐를 할까? 역사를 해볼까? 경제학을 할까? 철학을 할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사회학을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위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신문 방송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에는 신문 방송학과 없었고 그 당시에 예,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학과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출발 자체가 그 사회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합류를 하게 됐죠. 합류를 하게 됐고 저는 그 사실은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가졌던 그 고뇌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심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 자기 내면의 이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하고의 갈등도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부모님하고 갈등은 좀 있었지만 제 내면의 갈등은 사실은 크게는 없었어요. 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됐고 그래서 4년간 이제 학생운동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총학생회 간부도 하게 됐고 또 전대협 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학생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 당시 뭐 학번이 86학번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986년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우리 대학 내에서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보고요. 뭐 최근에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그 대학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좀 많이 좀 대학단 뭐 지금 또 사무실이 대학 앞에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이게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의 학생들 볼 때 또 다른 생각도 날 건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입학한 86년 그리고 이번에 영화도 나왔지만 1987, 87년 6월 항쟁 당시의 대학은 그때 대학교 정원이 우리가 이제 그 전대협 뭐 행사 같은 거 100만 학도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이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적으로 대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졌죠. 그런데 그때는 그 어떤 조사를 보면 이런 당시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집단이 누구냐라는 조사에서 당시 군부와 학생운동이 1, 2위를 다툴 정도의 정치적 파워 집단. 당시 야당보다도 학생운동이 훨씬 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집단이다. 그때 가장 셌던 게 군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운동의 그 파워가 셌었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전 요구였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의 이제 대학생들은 실제로는 대학 학교의 규모는 커지고 그랬지만 당시 여건과 보면 이미 좀 그 민주화가 많이도 진전된 바도 있고
그때 대학생들은 실제로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죠. 왜냐 그때가 막 경제가 막 성장할 때고 상대적으로 그 대학 졸업생들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문제에 뛰어드는 게 쉽지는 않은 구조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촛불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역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과 그 나라를 좀 반듯하게 세워달라는 그 요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시대적 상황은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사실은 단계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뭐 현실 정치는 뛰어들지 않지만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려고 태동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고민을 가장 심각하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총학생회 간부를 해달라는 요청과 당시 그 노래패라는 겁니다. 노래패. 그러니까 노래 동아리죠. 노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같이 하자는 요구가 저한테 동시에 왔었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둘 다 위험한 선택을 했죠. 그때 상황은. 예,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총학생회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 동아리가 무슨 공연 같은 거나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이제 객원싱어로 이제 참여를 했죠. 근데 그때 같이 맺었던 요 인연들과 졸업하고 잠깐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대전 지역의 아주 전설적인 밴드입니다. 노래로 그리는 나라라는 아주 전설적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멤버로 좀 활동을 했어. 그 밴드 멤버 중에 한 분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요즘 신노래로 좀 각광을 받고 진채 밴드라고 있어요. 네, 진채 밴드 정진채 씨라고 있어요. 진채 밴드가 저랑 같이 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바리톤 조병주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저랑 같이 밴드 하던 친구입니다. 예, 그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늦은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생활 잠깐 하다가 이제 몽골, 뭐 러시아 이런 해외 사업도 한 2년 남짓 좀 하다가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정치에 입문을 하시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근무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맡았던 업무가 예. 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노무현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청와대 근무를 약 4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주로는 이제 그 사회 갈등 예를 들면 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라든지 주한 미군 기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주요한 국책 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이제 부서로 발령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게 방과학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평생학습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뭐 일들을 좀 했죠. 청와대에서도 근무도 하시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안희정 지사의 비서실장도 하시면서 2016년에 진짜 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스텝 또는 누군가의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서 실제 이제 필드에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지지해 주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사실 했는데 출마를 결심하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거쳤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 정치를 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아내하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은 요번 20대 총선 말고 19대 총선 때도 있었어요. 그게 2012년이죠. 2012년 총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희정 지사와 제가 충남도청에서 일을 한 지 이제 불과 막 한 1년 남짓 되는 시점이라서 그때는 털고 나와 출마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그때는 이제 제가 고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주변 분들하고 이제 출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했고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출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그럼요.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마다 이제 제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죠. 하루는 가가지고 출마할게. 예. 그 다음 날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제가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심한 거는 아마 정확하게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1월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 출마할게 얘기를 했더니 아마도 그 과정을 통해서 김이 많이 빠진 거죠. 별로 이제 저희 아마 평소 같았으면은 상당히 반대를 하거나 걱정을 했을 텐데 걱정을 안 하고 그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 예열 시간을 가지신 거네요. 한다 만다 한다 만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저랑 계속 제가 같이 일했던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상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도와주고 저와 함께 일할 분들한테 결심을 했으니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처음 뭐 현실 정치에 뛰어들으셨고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감이 뭐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깃발만 꽂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었고 개척해야 되고 사실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될까? 막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선거 운동 기간 하시면서 손을 잡아보면서 아 내가 당선될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어느 시점에 오셨습니까? 그 이제 처음에 그 경선을 당내 경선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네 분이 출발해서 결국 한 분은 이제 컷오프되고 세 분이랑 이제 경선을 하게 돼서 사실은 다른 분들의 예상을 깨고 첫 번째 그러니까 결선 없이 한 번에 이제 과반을 제가 얻어서 이제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죠. 그때 주위에서 많이 놀랬죠. 놀랬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아마도 이제 그 제가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2002년 이후로 쭉 해왔던 저희 정치 경험과 정치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정당과 관련해서는 그때 저랑 경선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나이는 제가 제일 어렸지만 정당 경력만큼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선배다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경선에 대해서는 저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랬던 것이고 이제 실제 이제 본선에 뛰어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저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갖는 게 있었고 당시에 또 이제 전국적인 분위기가 당시 여당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이 거의 뭐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막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부의 조사에서는 뭐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전부 거의 다 지는 걸로 그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는 결과도 있었죠. 근데 제가 실제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제가 악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건 젊은 분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 다닐수록 이기겠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고 특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조격장 거기는 어르신들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조격장을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약간 좀 배타적이고 배척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뭐 예를 들면 인사를 잘 안 받는, 네, 안 받는다든지 뭐 명함 지면 뭐 그냥 바로 버리신다든지 뭐 사양을 한다든지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큰 소리를 혼내시거나. 근데 이제 제가 투표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다시 제가 조격장을 갔을 때는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유세차를 몰고 쭉 돌아다닐 때 조그마한 중학생 아이들이 제 이름을 이제 연호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어린 학생들. 네, 근데 그걸 보면 그 아이들이 저를 알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한 40대, 30대 정도 되겠죠. 이 부모님들이 소위 밥상머리에서 부부들끼리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3, 40대 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된 모양이구나.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런 배척감이 좀 덜해졌으니까 이기겠다 확신을 가졌죠. 사실은 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때 상황이 또 정치적 상황이 그렇죠. 예. 또 새로운 인물을 원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당선되시고 뭐 첫날 밤이든 다음 날이든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당선됐나? 당선 좀 받고도 내가 왜 됐지? 그런 고민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유성의 경우에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분구가 되면서
이제 갑을로 나눠지게 되죠. 처음 치른 선거였죠. 그러면서 유성갑 지역의 첫 번째 국회의원을 유성구 구민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유성 구민들이 저를 선택해 줄까? 역시 그거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저는 그 기대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선에서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그 대립구도가 훨씬 더 컸다고 보고 오히려 사실은 경선이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새로운 인물들이니까 고만고만한 인물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당내 경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가 사실은 그 첫 번째에서 과반을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실 그때는 좀 믿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건 있었죠. 그리고 당선이 되고 이제 그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최종 당선이 결정되고 이제 선관위 가서 한밭대 체육관에서 개표장에서 당선증을 받는데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자로서의 그 무게감이 확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성 구민들이 저를 선택했던 그 이유,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는 뭐가 있겠는가? 그건 정치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유성의 지역 문제도 또 국가의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그런 게 훨씬 더 어렵고 그렇죠. 이제부터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들 또 지역 현안에대해서 어떤 또 해결책들을 내놓으셨는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셔서 첫 국회 등원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입학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걱정을 해요. 내가 어느 반으로 갈지 어떤 선생님 등등 고민하듯이 의원님도 이제 새로운 환경 또 서울 여의도에서 대전 유성갑의 대표로서 대전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날 밤과 그다음에 첫 등원했을 때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그 사실은 전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선거 이후에 한 달 남짓 정도의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있지만 당선인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돼서 국회로 출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고 내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인가 또 국민들의 요구를 내가 잘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 날 정확하게 2016년 5월 30일입니다. 5월 그때부터 30일. 그때부터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집에서 걸어 나와서 유성 온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국회로 들어갔어요. 택시 타고. 네, 그렇게 하니까 딱 2시간 걸려요. 아. 그게 제가 요즘 그 매일 이렇게 출근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새벽 일찍 나가게 되면 주로 택시를 많이 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2016년 5월 30일 날 첫 출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썼던가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4년간 이 길을 계속 다닐 텐데 내가 처음 이 출발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든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길만이 결국에는 해답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첫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기대감도 가지고 의욕도 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 내에는 다선 의원도 있고요. 초선 의원도 있고요. 사실 뭐 저희도 어디든 1학년 들어가면 사실 선배들이 있어서 기모 피고 사실은 조용히 사실은 학교 생활을 하듯이 아마 국회에서도 우리가 쟁쟁한 미디어에서 비춰진 정말 거물급 정치 인사도 있고 근데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가면 참 낯설고 좀 움츠려들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서 우리 충청도가 가지고 있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력도 있어요. 가면서 혹시라도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내가 이렇게 이거 하려고 국회의원 됐어? 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뭐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초선 의원이 갖는 그 경험의 부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그 하다못해 국회 지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어디가 예를 뭐 들면 있는지. 뭐 저기 상임위장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것도 처음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낯선 게 있죠. 그러니까 낯설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모든 신입생이 갖는, 그렇죠. 그죠? 신입 사원이 갖는 그런 똑같은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다선이든 뭐 사선 의원이라고 해서 그분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가 15만 명이다. 그럼 사선이라고 해서 60만 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15만 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이든 다선이든 그 대표를 뽑은 유권자들이 뒤에 있는 것이라서 제가 사실은 뭐 주눅들 일은 없죠. 다만 이제 그 국회의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경륜을 존중해주고 배우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지 뭐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국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익숙한 것은 자칫하면 낡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것이 낡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초선 의원들이 갖는 그런 또 역할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작년이죠. 지난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위원으로, 그것도 NGO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뭐 다른 상보다 굉장히 좋은 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이제 수여한 그 국정감사 우수원인데요. 그거는 이제 1,000명 정도의 모니터단이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 할 때마다 보면 항상 그분들이 이렇게 배석을 해 있어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도 그 배석을 허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저희 이제 그 교문위 같은 거 새벽 1시, 2시에 차수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지, 저 의원이 자리를 얼마나 이석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주는 사이니까 정말 뜻깊고 감사하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 그 이제 저희 그 당에서 주는 또 국가무수원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쿠키뉴스, 국민일보죠. 쿠키뉴스 또 이제 지방자치 TV에서 준 그거 해서 4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그 상은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은 의원 개인의 역량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플러스에서 보좌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력을 주시는 다양한 분들, 이 힘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이라서 사실은 제 개인의 역량보다는 그 의원실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의원님이 그 2016년 당시에 출마할 때나 당선된 기사들을 몇 건 찾아봤더니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청과 소통, 그 다음에 이해와 설득의 정치를 하겠다. 사실은 좀 힘든 거예요. 경청하는 것도 힘들고요.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요. 더 어려운 건요. 이해와 설득의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 하셨는지, 지금도 이걸 잘 지키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뭐 공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주로 얘기를 듣는 편이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치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 여러분 그 정치인 또 국회의원 하면 말 잘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지만 물론 저도 뭐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들을 수 있는 정치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청의 소통과 경청이라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해와 설득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의 기본 철학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수적인 우세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합의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려면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이자 민주주의 태도입니다. 이제 지역 현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유성 지역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유성 복합 터미널 문제입니다. 예. 사업자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냈던 그 사업자끼리 법정 지금 소송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게 사실은 빨리 진척이 돼서 유성 구민들의 사실은 어려운 이런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문제 해법 또는 앞으로 이 문제에서도 의원님이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 그 지난번에 롯데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로 저도 이제 촉구를 했지만 그 실제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해달라고 해서 재정을 이제 인프라에 재정 투입을 하는 것들 촉구를 해서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보상 절차를 선보상 절차를 진행해라 해서 보상 절차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속도감을 좀 높여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행히 이제 대전시가 수용을 해서 그거는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지연시키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두 업체죠. 두 업체가 결국에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게 된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이 문제제기는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라. 근본적인 대책은 공영 개발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요청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원인 규명을 하다 보면 시간을 또 차일필 또 미루게 되고, 또 이게 또 소송전으로 비화가 되면 또 장기전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그 행정적으로 좀 결단을 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결단을 해서 빨리 그 이 상황을 이렇게 진행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행정적인 결단을 통해서 정 안 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과감한 좀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장이 부재한 상태이고 지방선거를 바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또 정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또 비치면 이것도 막 또 지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실 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나름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의원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우리 리베라 호텔 폐업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의원님이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폐업을 했어요, 사실. 예. 그 저희 지역구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나름대로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지금도 처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그 리베라 가족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숙박업, 관광업 뭐 이것에 대한 이제 폐업 신고를 한 것이지 어쨌든 간에 법인 폐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약간 좀 애매한 상태가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유성구청과 리베라 노조 측에 제가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관련된 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협의체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유성 온천지구가 과거에 이제 관광 특구로서 가졌던 그 장점이 많이 상실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24시간 영업을 특구만 했기 때문에 가졌던 그 특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이제 의미가 없죠, 상실이 사실은. 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 도안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 유성 온천지구 그 일대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막 늘어나면서 여기가 관광 유흥지구에서 지금은 주택. 뭐 아직도 이제 관광 유흥지구, 주택지구, 상업시설 이렇게 이제 복합 지역으로 변모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모된 상황에 맞게
뭔가 이제 이 관광 특구나 관련된 컨셉을 좀 서로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구청과 시와 함께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온천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게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좀 잡아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사실 그걸 질문을 안 드렸어요. 올해 지난해 국비 확보한 거에서 올해 혹시 투자되거나 달라지는 게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전시 전체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저겁니다. 그 이제 구도심에 있는 그 충남도청사가 네. 이제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저 내포 신도시로 이사 간 지가 벌써 5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대전시가 뭔가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은 못 하고 계속 임대로 그렇죠. 하고 있었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그 계약금 이제 80여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돼야 이제 토지 매입을 근거로 해서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제 보람이자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성이 이렇게 뭐 신도시 지역도 만들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 치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유성 지구대만 가지고는 다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걸 유성 지구대를 분리해가지고 상대 파출소 지구대죠.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 신설을 하게 돼서 아마 올해 이제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되면 바로 이제 지구대가 창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 관련 예산을 반영을 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지만 뭐 다 일일이 열광이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주민들이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편의적 인프라, 교육이나 문화나 치안 서비스나 이런 인프라 확충들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성 지역에만 사실은 지역 대학이 6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대학 위기를 외치고 있고요. 지역 대학이 살기 위해서 나름 또 해법도 찾기 위해서 대학 쪽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은 교육 관련도 하신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들을 어떻게 협치를 해서 성장시킬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했던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교육의 균형 발전이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전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단계 균형 발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었던 1단계 균형 발전이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지역사회 활력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이전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인재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인재들이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 동량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이 구조가 차단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저는 교육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고등교육,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2단계 그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대학과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연결되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또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 지역의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우선 채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대전시는 세종시 조성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들이 우선 채용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대전시와 세종시에 제가 공식적으로 그 건의서를 보냈는데 세종시와 대전시를 권역을 통합해라.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그 개별 이전 기관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거를 좀 하려고 논의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도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검토해달라. 그건 뭐냐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그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개별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그 권역별로.
근데 그게 아니고 대전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사, 조폐공사. 그리고 뭐 더 넓히자면 여기 대동연구단지, 가스공사도. 가스공사도 있죠. 예. 이렇게 다양한 이미 존재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을 그러면 그 혁신도시법상의 이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똑같은 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제가 국토부 장관에 요청을 했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전시나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오게 되죠. 네,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특수교육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나 또 그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왜 그쪽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둘째 아이가 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의 부모죠. 장애인의 부모로서 특별히 또 관심이 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의 수준이 사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니를 그렇죠. 가늠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제일 민감한 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좀 아쉽게도 그 교사 충원율만 따지더라도 한 65% 수준? 65% 수준 교사 충원율이다 보니까 교사를 대체한 다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이슈도 그래서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런 거기에는 이제 특수교육 인프라 예를 들면 학교, 교사, 시설들을 이제 좀 채워주는 과정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그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 특수학교 신설 관련된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어요. 어떤 대안이었냐면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 갈등들이 있으니 그럼 특수학과가 있는 대학교 안에다가 특수학교를 설치하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갈등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학과에 다니고 있는 그 예비 교원들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그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훨씬 더 그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해달라. 그리고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학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학교는 일반 학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특수학교도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도시 계획상에 특수학교 수요도 파악해서 넣도록 해라. 이게 몇 가지 제안을 했고 그게 다행히 이제 그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그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 제 요 주장이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고 대학 내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한 3-4개 대학 정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왜 자꾸 이 특수학교 문제를 얘기하냐면 실제로는 그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특별한 교육적 수요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다르고 또 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화 교육이 우리 교육의 전 미래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아이의 교육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 개별화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 노하우가 특수교육은 잘 축적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의 발전이라는 것은 비단 특수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의 발전에 상당한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의원님 올해 계획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도 있을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포부도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예,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게임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대표를 또 맡고 있어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활발하게 이렇게 산업적으로 또 이제 문화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또 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 고등교육에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가 조속히 좀 정리가 돼서 빨리 이제 그 가시적 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전교도소 이전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전이 결정이 됐지만 그 이전 예정 지역에 있는 방동 주민들이 갖는 불안함이 또 있거든요.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도소 이전 부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발 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천지구 같은 경우 리베라 폐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새로운 개념의 그 온천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전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게 우리 대전 시민 유성 구민들이 사랑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유성 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CMB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이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끝까지 가는 걸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역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힘이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유성의 문제, 또 대전의 문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또 그러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2018년 됐으면 하고요. 저도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